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앱스틴 파일 공개의 후폭풍이라는 주제로 전해드립니다. 앱스틴의 파일 공개 하루 만에 사라진 사진들도 있고 파일들도 있어서 이런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사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제프리 앱스틴 관련 문서 공개 사건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마감일이 되고 있었고 미 법무부에서 수천 건의 앱스틴 관련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하루 만에 일부 파일이 사라지고 정치권이 들끓는 등의 새로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제프리 앱스틴, 억만장자의 금융인이었지만 2019년 7월에 미성년자 성매매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공모 혐의, 여기가 성매매 공모 혐의가 인신매매가 되는 거고요. 이 기소된 혐의로 인해서 2019년 구금 중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이 사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앱스틴이 정계, 재계, 연예계의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교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앱스틴의 협력자로 지목된 인물, 그리고 길레인 맥스웰, 영국 언론 재벌의 딸이었던 그녀가 앱스틴의 오랜 동료로서 또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현재 20년형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한 범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조직적인 범죄 그리고 권력층과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 때문에 지난해 11월에 의회에서 초당적인 합의로 앱스틴 파일 투명성 법안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지난 11월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손을 잡고 만든 법안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법으로 확정이 됐고 법무부가 이로 인해서 30일 이내에 모든 관련 파일을 공개하도록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명시된 이행날이 바로 지난 금요일인 12월 19일이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로칸나 하원 의원, 또 공화당의 토마스 매시 의원이 진실 규명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에 뜻을 같이 했고 피해자들의 정의 구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이 법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마감 시한에 맞춰서 공개된 문서들이 예상과는 달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주말까지도 핫 이슈 그리고 지금 오늘 월요일 아침 이 시간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그것도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12월 19일 지나기 바로 직전 정도의 시간 안에 수천 페이지의 문서와 수백 장의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정부기관이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때 금요일 저녁을 보통 좀 선택을 하게 되는데 12월 19일이라는 또 명시적인 날짜가 공교롭게도 또 금요일과 맞물려 있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주말 뉴스 사이클에 묻히게 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좀 따라붙게 되는 케이스들도 다가오는 게 금요일 저녁에 공개하는 파일들이 됩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 이용해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는 관행, 베링 뉴스라고 표현을 하죠. 언론의 주목을 피하려는 전략 중에 하나고 과거에 클린턴 루윈스키 스캔들이 터졌을 때도 루윈스키 사건 당시에 1998년 스캔들이 터졌을 때 백악관 측에서 관련 증언이나 반박 자료 혹은 스캔들을 방어하기 위한 내부조사 결과 등을 금요일, 그러니까 주말 직전에 발표하면서 언론의 즉각적인 집중 포화를 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공화당과 언론으로부터 받아왔었던 케이스도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역시 1998년 9월 11일 금요일이었고 이번 앱스틴 파일을 공개한 날도 금요일이었다는 거죠. 금요일 그것도 거의 마감 시간 임박한 저녁 시간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난 금요일 밤에 공개된 자료에 보면 앱스틴의 저택의 내부 사진들, 또 다양한 인사들과 찍은 개인 사진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온수 욕조에
상반신을 드러낸 채 있는 사진, 그리고 마이클 잭슨도 나오고요. 다이애나 로스 같은 연예인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진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연루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앱스틴이 수십 년간 사교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그의 범죄 사실을 알기 전에 교류를 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공개가 그렇다면 전면 공개였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법에 따라 모든 걸 공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회나 피해자들은 이것은 불완전한 공개였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생겼을까요? 구체적인 불만 사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편집입니다. 문서에 너무 많은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어서 실제로 페이퍼에 공개가 되기는 했지만 공개된 페이퍼 안에 이 글들을 전부 다 까만 줄로 다 크로스아웃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편집,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핵심 정보들이 가려져 있는 채로 그냥 공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누락된 문서입니다.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문서들이 아예 빠져 있다는 것들, 이게 또 하나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라진 파일입니다. 이거는 좀 잠시 후에 보다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맥락의 부족입니다. 사진이나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공개가 된 것 안에 사진이나 뭐 이런 거에 기타 등등의 부연 설명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진 같은 경우도 이게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의 흐름이 있었는지를 좀 다뤄줘야 되겠는데 사진 하나만 그냥 딸랑딸랑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사진이 찍힌 거지? 여기에 대한 그 명확한 해석이 없었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진행 중인 수사를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키고 또 아동 학대 자료가 유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고 사전에 설명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걸 또 동의를 하죠. 하지만 이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합리적인 예외 조항이기도 하고, 하지만 의회 측에서 이렇게 공개된 내용을 보니 그 기준 자체를 너무 넓게 해석을 하다 보니 결국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 뭐 예를 들자면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유명 인사들의 신원까지 가리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여전히 남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라진 파일, 바로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사라진 파일입니다. 공개 다음 날인 토요일에 AP통신에서 놀라운 얘기를 보도를 하게 됩니다. 최소 16개의 파일이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금요일에는 공개가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진 파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진 파일들 중에는 누드화 그림들, 그리고 서랍장 위에 놓인 여러 사진들을 찍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앱스틴의 그 개인 공간 안에 서랍장이 있었고 그 서랍장에 전시되어 있는 액자들의 사진들이 쭉 이렇게 있었던 바로 그 사진들이 이미지 파일로 있었는데 이 파일들이 다음 날 보니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아직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오류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재분류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타이밍이 워낙에 의심스럽고 공개가 된 뒤에 사라진 파일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의도적인 은폐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부터 전해드리면, 제프리스는 뉴욕 출신이고 2023년에 하원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원내대표죠. 역사상 최초의 흑인 하원 원내대표이자 196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 그러니까 X세대 중에서 처음으로 의회의 주요 정당 리더십에 오른 인물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기 때 탄핵 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제프리스가 어제 A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번 문세 공개 충분하지 않았다.
그걸 지적하고 있었고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완전한 설명과 조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는 시간이었고 더 나아가서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민주당 로칸나 의원 이 경우는 펜 본디 법무장관의 탄핵 조항까지 제출하면서 고려하겠다라고 지금 강경하게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나 의원은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보를 지냈고 스탠퍼드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칸나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함께 주도했었던 공화당의 의원인 토마스 메시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는 켄터키 출신이고 MIT에서 전기공학과 기계공학 석사를 받은 엔지니어 출신 정치인입니다. 3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한 발명가이기도 한데 공화당원 중에서 리버테리언 공화당으로 분류가 되고요. 리버테리언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공화당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외치고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게 리버테리언 공화당원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의 합법화, 사형 반대, 대규모 군사 개입 반대 같은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게 리버테리언 공화당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시 의원이 공화당 소속이지만 당의 전체적인 주류 노선이나 당론과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 증가에 반대하고 감시와 통제도 비판하고 투명성과 시민의 자유를 강조하는 공화당원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종종 충돌하는 독립적인 성향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정부의 비밀,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는 인물이었고 이 두 인물, 그러니까 로칸나 의원과 토마스 메시 의원이 이 법안을 같이 발의하면서 지금껏 진행을 하고 있는 배경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공화당 상원의원의 랜드폴 의원도 지금 이 비판에 가세를 했다는 점입니다. 랜드폴 의원은 켄터키 출신이고 안과 의사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역시 전설적인 리버테리언 정치인인 런 폴 전 하원 의원입니다. 랜드폴은 2010년에 티파티 운동의 지원을 받아서 상원에 입성한 인물이고요. 티파티 하면 2009년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반대하면서 일어난 풀뿌리 보수운동 파티죠. 그래서 티파티라고 하는 이름이 미국의 독립혁명의 시발점이 됐었던 보스턴 차 사건에서 따온 이름인데 동시에 TEA죠. Taxed Enough Already. 세금을 이미 충분히 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2010년도에 티파티 운동의 지원을 받아 상원에 입성한 랜드폴 의원이 됩니다. 티파티 운동이 연방정부의 비대화를 반대하고 또 감세나 재정 책임, 헌법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2010년 중간선거에서 많은 티파티 지지 후보들이 당선되며 공화당 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룹핑이 됩니다. 바로 랜드폴 의원도 이 물결을 타고 정치 무대에 등장을 했고 폴 의원이 리버테리언 철학을 결합한 정치 노선을 걸어오면서 지금 이번 어제 ABC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하며 부분 공개는 실수였다. 그러니까 부분 공개라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2월 19일 날 완전 공개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용을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부분 공개였다는 그 좀 완곡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모든 정보는 완전하게 공개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BC에서 나와서 강조한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불완전한 공개 자체가 앞으로 몇 달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초당적으로 만든 법안이었던 것만큼 양당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백악관 부대변인인 애비게일 잭슨이 SNS를 통해서 흥미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이 등장하는 사진들에서 얼굴이 가려진 인물들이 있는데 법에 따르면
피해자나 미성년자의 얼굴만 가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려진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언론에 질문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비서실장인 우레냐가 강하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백악관이 몇 달간 이 파일을 숨기다가 금요일 저녁에 늦게 공개한 건 빌 클린턴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선을 그었고 첫 번째는 앱스틴의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관계를 끊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범죄가 알려진 후에도 관계를 이어간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틴의 비행기를 여러 차례 이용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틴의 범죄를 알았을 때가 언젠지 그 이후에도 접촉이 있었는지 이게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개 파일 중에서 그래도 또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라고 한다면 가장 좀 충격적인 부분은 1996년에 FBI 신고서가 포함이 됐다는 점입니다. 마리아 팔머라고 하는 여성 예술가가 30년 전에 FBI에 앱스틴을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앱스틴의 케이스가 가장 초동 수사로 진행이 된 건 200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거의 11년 전에 이미 FBI에 접수가 돼 있었던 케이스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팔머는 자신이 앱스틴을 위해서 일하던 예술가인데 앱스틴이 12살과 16살이던 자신의 여동생들의 누드 사진을 훔쳐서 판매했다고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고서에 보면 아동 포르노 가능성으로 분류돼 있었던 케이스였고 앱스틴이 팔머에게 수영장에서 어린 소녀들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누구에게든 말하면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1996년 9월 3일자로 접수가 된 신고서인데 FBI가 문서는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FBI 국장이 루이스 프리라는 인물이고요. 프리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FBI를 이끌었고 그때 시기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팔머의 신고가 묵살이 된 건 클린턴 행정부에서 클린턴이 임명한 FBI 국장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팔머의 변호사에 따르면 팔머가 전화로 앱스틴의 뉴욕 저택 금고에 아동 포르노 모델링 북이 있다는 걸 포함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중에 FBI 요원이 말을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6년에 이미 케이스가 접수가 되면서 그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었던 기간 안에 그냥 유야무야 없어진 케이스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이번에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은 이 작성 주체가 FBI 뉴욕 지부였고 범죄 분류가 child pornography, 그러니까 아동 포르노그래피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파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고 케이스가 접수되기는 했어도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팔머가 이번에는 2006년 부시 행정부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화당 정부 시절에 다시 한번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FBI가 문을 두드리고 했지만 이미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린 시간이었고 그래도 케이스가 이로 말미암아 케이스가 오픈이 된 건 아니었고 2007년에 플로리다 주에서 별도로 케이스가 진행이 되면서 이 문제들이 불거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게 앱스틴이 어떻게 민주당 행정부에서도 또 공화당 행정부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우리가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의 인맥이 정말로 민주, 공화, 양당을 불구하고 다 초당적으로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배경도 됩니다. 그리고 억만장자 금융위원이었던 그가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서 권력층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팔머의 1996년의 신고가 제대로 수사가 됐었다면
2008년, 그러니까 2007년에 접수가 되면서 2008년에 첫 기소까지의 그 사이가 시간으로 봤을 때 거의 11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그 안에 발생할 수 있었던 수많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팔머의 변호사가 정부가 제대로 일했다면 1000명 이상의 피해자 그리고 30년의 트라우마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마리아 팔머는 30년을 기다렸다. 믿을 수 없는 시간이고 이제 더 이상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팔머가 올해 7월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FBI를 직무유기로 인해서 자신과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30년 전의 신고를 묵살한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속된 범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2020년 법무부 내부조사 보고서에 보면 팔머의 1996년 신고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기록을 어떤 식으로든 이 케이스가 96년에 시작됐다는 걸 최대한 알려지지 않기 위한 의혹이 되게 제기가 되는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팔머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도 이번 공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것은 여러 피해자들이 이번에 19일 날 공개가 된 것을 보니 여전히 파일은 불완전했고 완전히 다 드러난 것이 아니었고 그 안에서 나왔다고 하는 파일들도 과도하게 편집이 됐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진실의 완전한 규명, 정의의 실현, 그리고 수십 년간 침묵을 강요당해 왔고 신고해도 묵살당해 왔고 사회로부터 오히려 의심받고 손가락질 당해온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진실을 밝힌 기회가 왔는데 또다시 일부만 공개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앞으로 2주 내에 추가 파일을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의회 그리고 국민들은 과연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질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수사나 기소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아동 성학대 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일부 파일을 보류할 수 있고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합리적인 예외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준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문서를 보고도 법무부는 이거는 보류해야 되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의회 쪽에서는 이거는 공개해야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한가 아니면 자의적이고 정치적인가가 바로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앱스틴 사건 단순히 한 범죄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 또 정의 시스템, 피해자의 보호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또 작동하지 않는지를 보여준 거울로서 다가온 앱스틴 파일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주 내에 추가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법무장관에게 공개 내용이 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더 많은 문서가 공개가 되고 더 많은 설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 공개가 된 파일을 보면서 이 논란이 당분간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지는 부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민감하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많은 문서를 공개를 했어도 누군가는 이게 전부냐고 물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이 편집해도 또 이건 또 왜 가렸냐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누가 사진에 등장을 하던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당시에 앱스틴의 이런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나 등등의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핵심 당사자인 앱스틴이 이미 사망을 했고 길레인 맥스웰은 복역 중이고 많은 증언들이 서로 엇갈리고 또 수십 년 전의 일들, 지금부터 96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30년도 넘는 시간 안에 기억도 흐릿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진실은 영원히 무덤 속으로 사라졌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96년에 마리아 팔머의 신고가 묵살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앱스틴의 그 의문의 죽음을 맞은 지도 벌써 6년이 지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관련자들의 기억은 변하고 증거도 소실되고 맥락이 흐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JFK 암살 같은 역사적인 의혹들처럼 자료가 공개가 돼도 해석은 계속 엇갈리고 새로운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런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완전한 진실이 존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가 납득하는 형태로 밝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공개해야 되고 논쟁적이더라도 토론하고 답답하더라도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에도 그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